여보, 제발 어머님 요양원에 보내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 우리 어머니를 남 손에 맡기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야기를 시작함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실 거라 믿어요. 저는 김민순, 올해 67살입니다. 38년이라는 긴 결혼 생활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들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침 6시, 늘 그렇듯 시어머니의 신음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83세이신 어머님은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 점점 더 심해지고 계셨어요. 처음엔 깜빡깜빡 하시는 정도였는데 이젠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시고 밤낮이 바뀌어 새벽마다 집안을 배회하세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침실에서 나와 거실을 보니 어머님이 화분을 뒤지고 계시더군요. 흙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어머님 손톱 사이에는 검은 흙이 끼어 있었어요. 돈 어디 숨겨뒀지? 분명히 여기 묻어뒀는데. 어머님의 목소리는 초조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키며 다가가 어머님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돈은 안전한 곳에 잘 보관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넌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있어? 어머님이 저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익숙한 아픔이었어요. 3년 동안 수없이 반복된 이 순간들이 저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거든요. 이때 남편 박재호가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59살인 남편은 제가 어머님을 모신 지 3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밤중에 깨서 도와준 적이 없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 어머니 좀 조용히 시켜. 그 말을 남기고는 다시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렸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 차가운 것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절망이었을까요? 어머님을 진정시키고 다시 침대에 누이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흩어진 흙을 치우고 어머님의 손과 발을 닦아드리고 새 잠옷으로 갈아입혀드렸어요. 모든 게 끝났을 때는 벌써 아침 7시가 넘어 있었죠.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냉장고 위에 놓인 작은 수첩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어머님의 증상 변화를 기록하는 수첩이었어요. 어젯밤에도 적었던 내용이 보였죠. 밤 11시 화장실 위치를 못 찾음. 새벽 2시 현관문 열려고 함. 새벽 4시 화분에서 돈 찾으려 함. 매일 반복되는 기록들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수첩에는 단순한 증상 기록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 건강 상태도 함께 적혀 있었거든요. 무릎 관절염 악화, 불면증 지속, 식욕 부진, 체중 감소. 그때 남편이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평상시보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오늘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간다. 늦을 거야. 여보, 오늘은 어머님 병원 가는 날이에요. 예약도 해놨는데. 병원은 내가 모시고 가면 되잖아. 나는 약속이 있다고. 남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고마움도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하고는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이 남자와 함께 살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예전에는 분명 다른 사람이었는데 아니면 제가 그때는 몰랐던 걸까요? 오후에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머님의 치매가 중등도에서 중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보호자분도 많이 힘드시겠어요. 요양시설 이용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절대 안 돼. 우리 어머니를 남한테 맡길 순 없어. 그럼 당신이 돌보세요. 저도 한계예요. 그게 며느리가 할 말이야.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날 밤 어머님이 또다시 새벽에 깨어나셨을 때 저는 문득 거실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29살의 제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의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냉장고 위의 수첩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가 며칠 전 적어둔 메모가 있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있을까? 그 글씨를 바라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어요. 그 변화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극적으로 올 줄은 말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3시, 어머님의 비명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훨씬 큰 소리였거든요. 급히 거실로 나가보니 어머님이 바닥에 쓰러져 계시더군요. 넘어지면서 머리를 텔레비전 받침대에 부딪히셨나 봐요.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우선 상처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깊지는 않았지만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여보. 남편을 깨우려 했지만 콧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어요. 어제도 늦게 들어와서 술 냄새가 진동했거든요.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더군요. 할 수 없이 혼자서 어머님을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택시 기사님께서 도와주셔서 겨우 병원까지 갈 수 있었어요. 새벽 4시부터 오전 9시까지 5시간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다행히 뇌에는 이상이 없으시네요. 하지만 치매 환자분이 이렇게 넘어지시면 정말 위험해요. 보호자가 더 신경 써주셔야겠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더 잘 봤어야 했는데. 하지만 정말 한계였어요. 밤잠을 제대로 잔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이제야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치셨어요. 병원 다녀왔어요. 뭐? 언제? 마치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놀라는 척 하더군요. 새벽에 그렇게 깨우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새벽에 넘어지셔서 머리를 다치셨어요. 혼자 모시고 병원 갔다 왔어요. 그럼 미리 깨우지 그랬어. 나도 같이 갔을 텐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흔들어도 안 일어나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당신 깨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술 드시고 들어와서 깨어나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어요. 그나마도 시큰둥한 목소리로 말하고는 신문을 펼쳐보기 시작했죠. 그날 오후 어머님 상태가 더 악화됐습니다. 아마 넘어진 충격 때문인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더 심하게 혼란스러워 하시며 계속 집을 나가려고 하셨거든요. 집에 가야 해. 우리 엄마가 기다려. 이미 돌아가신 지 15년이 넘은 시할머니를 찾으시는 거였어요. 어머님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60년 전 어린 시절이었던 거죠. 어머님, 여기가 집이에요. 저는 며느리 민순이에요. 거짓말. 우리 며느리는 예쁜데 당신은 왜 이렇게 늙었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웃어야 했어요. 어머님께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요. 저녁 무렵 남편이 또 나간다고 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회사 후배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어머님 상태가 이런데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겠죠. 어차피 남편은 어머님 돌보는 일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니까요. 남편이 나간 후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루에 5번씩 옷을 갈아입혀 드려야 했고, 그때마다 집 안 청소를 다시 해야 했어요. 밤 10시쯤 어머님이 주방에서 칼을 들고 계신 걸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달려갔어요. 어머님, 그거 위험해요. 도둑이 있어. 도둑을 잡아야 해. 어머님 눈에는 제가 도둑으로 보였나 봐요. 칼을 휘두르시려고 하시더군요. 간신히 칼을 빼앗고 어머님을 진정시키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냉장고 위에 수첩을 꺼내 새로운 기록을 적었어요. 응급실 이송, 공격성 증가, 대소변 실금 시작.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계 상황. 도움 필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더 이상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요양원이든 간병인이든 뭔가 도움이 필요해요. 돈 얘기만 하네. 우리 어머니 남한테 맡기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며느리 노릇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뭔가 확 올라왔어요. 3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제대로 못한다고요?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님을 돌봤는데요. 당신은 그동안 뭘 했나요? 뭘 했냐고. 돈 벌어왔지. 돈만 벌면 끝이에요. 당신 어머니인데 왜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일은 원래 며느리가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도 할머니 모셨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21세기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요. 그날 저녁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잠도 거의 못 잤거든요. 거울을 보니 제가 아닌 것 같더군요. 살은 빠지고 머리카락은 윤기를 잃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생겨 있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먼저 쓰러지겠다. 그때였어요. 아파트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지 궁금해서 문을 열어보니 아래층에 사는 이웃 김선영 씨였어요. 민순 씨, 괜찮으세요? 요즘 너무 야위신 것 같아서. 선영 씨는 저보다 5살 어린 분인데 늘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분이었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어머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3년 동안 누군가 제 힘든 마음을 알아준다고 말해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간병 전문가가 있어요.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때요? 선영 씨가 건넨 명함에는 실버케어 상담센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날 밤 어머님이 잠드신 후 저는 그 명함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게 저에게 주어진 하나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그냥 헛된 희망일까요? 냉장고 위에 수첩 마지막 장에 새로운 메모를 적었어요. 상담센터 명함 받음. 전화해 볼까?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변화의 시작. 선영 씨가 준 명함을 받은 지 사흘이 지났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알면 또 뭐라고 할지 뻔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어머님이 낮잠을 주무시는 사이 잠깐 빨래를 널러 베란다에 나갔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거실로 뛰어가 보니 어머님이 또 쓰러져 계시더군요. 이번에는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어요. 어머님, 어머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일단 119를 불렀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10분이 걸렸는데 그 10분이 평생 중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뇌출혈이 있으시네요. 다행히 작은 출혈이라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치매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정말 24시간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전문 간병이나 요양시설을 고려하셔야겠어요. 병원에서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더군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저 혼자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입원하시게 되어 며칠간은 그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몸 상태도 이미 한계였습니다. 3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과로로 식욕도 없고 밤에는 불안감 때문에 잠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와 어머님 상황을 듣고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가 제대로 안 봐서 어머니가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야?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3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는데 이런 말을 듣다니요. 제가 잘못했다고요? 당신은 그동안 뭘 했나요? 내가 뭘 했냐고? 돈 벌어서 병원비 대고 있잖아. 그럼 앞으로는 당신이 어머님을 돌보세요.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게 며느리가 할 말이야? 시어머니 돌보는 게 당연한 의무 아니야? 그날 밤 정말 심한 말다툼을 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급기야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내가 싫으면 나가. 우리 어머니는 내가 모실 테니까. 하지만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남편은 어머님을 직접 돌볼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퇴원하시면 너희 친정에서 당분간 모시는 게 어때? 뭐라고요? 어차피 내가 돌볼 거면 친정에서 도움받으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친정은 시골이고 부모님도 이미 80이 넘으신 고령이세요. 거기서 치매 환자를 돌보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은 당신 어머니인데 왜 제 친정에서 모셔야 해요? 그럼 요양원에 보내든지. 아까는 요양원 보내는 거 반대하지 않았나요?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지.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머님이 정말 심각한 상태가 되자 이제는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더군요. 그날 오후 병원에서 돌아와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손도 덜덜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증상이라 정말 무서웠어요. 이웃 선영 씨가 마침 문 앞을 지나가다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들어오시더군요. 민순 씨 괜찮아요? 얼굴이 새파래요. 숨이 안 쉬어져요. 선영 씨가 등을 두드려 주시고 물을 가져다 주셨어요. 한참 후에야 겨우 진정됐습니다. 이거 공황장애 증상 같은데요.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다음 날 혼자서 병원에 갔어요.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관심도 없을 테니까요. 스트레스성 공황장애와 우울증 초기 증상이 보이네요. 약물 치료와 함께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라니 어떻게 제거해요? 어머님을 내팽개칠 수도 없고 남편이 바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정말 마지막 타격이 남아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안에 쪽지가 하나 붙어 있더군요. 남편이 써놓은 거였어요. 오늘부터 일주일간 부산 출장 간다. 어머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님은 중환자실에 계시고 저는 공황장애까지 생겼는데 남편은 이 상황에서 일주일간 출장을 간다니요.
그날 밤 저는 냉장고 위에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계점 도달. 더 이상 버틸 수 없음. 결단의 시간. 그리고 서랍에서 선영 씨가 준 명함을 꺼냈어요. 실버케어 상담센터. 이제 정말 도움을 요청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이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명함을 보며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이것마저 안 되면 그 뒤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변화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과연 제가 그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명함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버케어 상담센터입니다. 저는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드렸어요. 상담사분이 정말 친절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더군요. 3년간 혼자 감당해온 모든 것들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어요.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내일 오후에 상담센터로 오실 수 있으세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보죠. 그 말에 마음 한구석에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남편이 알면 또 뭐라고 할지. 다음 날 오후 상담센터에 갔어요. 박미영 상담사라는 분이 저를 맞아주셨는데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따뜻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어르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 일을 15년 넘게 해왔는데 혼자서 3년을 버티신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3년 동안 누구도 제 노고를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누군가 제 수고를 알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님 상태로는 이제 전문 케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르신 건강이에요. 공황장애까지 오셨다니. 박 상담사님이 저에게 여러 방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방문간병 등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협조라고 하시더군요. 남편분과는 이야기해 보셨어요? 네. 하지만 요양원은 절대 안 된다고 하고 본인은 돌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박 상담사님이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어르신, 혹시 법적 상담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간병 부담을 혼자 떠안는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거든요. 법적 상담이요? 네. 제가 아는 변호사님 중에 가족법 전문가가 계세요. 한번 상담받아 보시라고 소개해 드릴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냥 며느리의 당연한 의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그리고 이거 받아가세요. 박 상담사님이 주신 건 작은 수첩이었어요. 겉표지에는 나의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죠. 간병 과정에서 힘들었던 일들, 가족들의 반응, 건강 상태의 변화 등을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 수첩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냉장고 위의 낡은 수첩과 달리 이건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이 깨어나셨다고 하더군요. 급히 병원에 가보니 어머님이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하지만 상태는 더 안 좋아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집에 가고 싶어. 어머님, 여기는 병원이에요. 조금만 더 계시면 집에 가실 수 있어요. 당신 누구야? 우리 며느리는 어디 갔어? 매번 듣는 말이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예전만큼 절망스럽지는 않았어요. 뭔가 희망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그때 간병사분이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보호자분, 어르신이 밤에 계속 배회하시고 난동을 부리세요. 간병사도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제는 정말 전문 시설을 고려하셔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부산 출장 중이라고 했지만 정말 그런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전화를 받더니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왜? 어머님 상태가 더 심해졌어요. 병원에서도 전문 시설을 권하고 있어요. 그럼 알아서 해. 나는 지금 바빠.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배경음악으로 들린 건 분명 술집 음악이었습니다. 출장이라고 거짓말하고 어디서 놀고 있는 거였죠.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38년 동안 이 남자를 믿고 살았는데 정작 힘들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요. 저는 박 상담사님이 준 새 수첩을 꺼내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남편 거짓 출장 마이너스 술집에서 논 것으로 추정. 어머님 위급 상황에도 무관심. 모든 책임 회피. 그리고 둘째 페이지에는 지난 3년간의 일들을 정리해서 적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첫 진단부터 지금까지 남편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들을 모두 적었습니다. 적다 보니 정말 어이없었어요. 남편이 어머님을 위해 한 게 거의 없더라고요. 병원 한 번 제대로 모시고 간 적도 없고 밤에 깨서 도와준 적도 없고 그냥 돈만 대주는 게 전부였어요.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서 박 상담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려요. 상담 받아보고 싶어요. 좋은 결정이세요.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날 오후 김정아 변호사님을 만났어요. 40대 초반의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인상의 분이었어요. 제가 가져간 새 수첩의 기록들을 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 정도면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해요. 남편의 부양 의무 방기, 정신적 학대에 해당하는 발언들, 그리고 어르신의 건강 악화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네요. 법적 대응이라니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재산 분할과 위자료 부분에서요. 이혼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해방감 같은 것도 느껴졌거든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하지만 제 경험상 어르신 같은 경우는 빨리 결정하는 게 좋아요. 건강이 더 악화되기 전에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돌고 돌았습니다. 정말 이혼할 수 있을까? 67에 혼자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먼저 죽겠어.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결심이 섰어요. 냉장고 위에 낡은 수첩과 새로운 수첩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예전의 제가 아니라 새로운 제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새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결심함.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었어요. 김정아 변호사님께 내일 연락드리기. 정말 제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떨리는 마음으로 김정아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르신 결심하셨군요. 좋은 선택이세요. 그날부터 정말 눈부신 속도로 일들이 진행됐어요. 변호사님은 제가 기록해둔 모든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해 주셨고 추가로 필요한 증거들도 알려주셨어요. 이웃분들 증언이 중요해요. 그동안 어르신이 혼자 고생하시는 걸 본 분들 말이에요. 선영 씨를 비롯해 몇몇 이웃분들이 기꺼이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민순 씨,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용기 내신 게 정말 대단해요.
한 달 후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미 저는 변해 있었죠. 예전처럼 눈치를 보거나 무작정 참지 않았어요. 여보,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나 봐요.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뭔 소리야? 예순이 넘어서 이혼? 어디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이혼 서류 받으세요. 변호사님이 준비해 주신 서류를 내밀자 남편 얼굴이 확 변하더라고요. 야, 이게 뭐야? 미쳤어? 3년 동안 당신 어머님을 혼자 돌보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런데 당신은 뭘 했나요? 내가 돈 벌어서 돈만 되면 끝이에요? 당신 어머니인데 왜 모든 걸 저 혼자 해야 해요? 그날부터 정말 험악한 날들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이혼 자체를 거부했고 제가 변했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험담을 퍼뜨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어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정에서 3년간의 모든 일들을 증언할 때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후련해서 흘리는 눈물이었거든요. 그동안 기록해둔 수첩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어요. 어머님의 증상 변화, 제 건강 악화, 남편의 무관심과 폭언들, 모든 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의 친구들까지 나와서 증언을 해준 거예요. 남편이 평소에 어떤 말을 했는지, 골프 치러 다니면서 집안일은 신경 쓰지 않았는지, 오히려 남편에게 불리한 증언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남편의 직장 동료 증언이었어요. 박재호 씨가 평소에 아내가 시어머니 돌보는 건 당연하다. 그게 며느리 의무다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돈만 되면 된다고도 했고요. 판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부양 의무는 부부가 공동으로 져야 할 책임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의무 방기에 해당합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제 손을 들어주었어요. 재산 분할 70%, 위자료 3천만 원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불복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똑같은 결과였어요.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그동안 살던 집을 나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30평 넘는 아파트에서 10평 남짓한 원룸으로 이사하는 거였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넓어진 기분이었어요. 어머님은 결국 전문 요양시설에 모셔졌어요. 남편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반대하던 요양원을 본인이 선택하게 된 거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님을 뵈러 갔어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니 오히려 상태가 좀 나아 보이시더라고요. 어머님, 민순이에요. 아, 민순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가끔씩은 저를 알아보시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지만 예전처럼 절망스럽지는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원룸 근처에 작은 카페가 새로 생겼는데 사장님이 저에게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경험은 없으시겠지만 손님들과 대화하는 걸 보니 정말 따뜻하세요. 우리 카페에 딱 맞으실 것 같아요. 67 나이에 처음으로 밖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손님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저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다들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으셨다고 하세요. 민순 씨처럼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겁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좋고 무엇보다 제 시간을 제가 관리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가끔 남편에게서 연락이 와요. 다시 합치자고 잘못했다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해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민수나, 나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랬어? 잘 살고 있어요. 당신 없이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 말을 할 때마다 속이 시원해져요. 얼마 전에는 정말 기쁜 일이 있었어요. 카페 사장님이 저를 정직원으로 채용해 주신 거예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제 나이에 정직원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라요. 민순 씨, 정말 대단하세요. 67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다니. 동료들이 이런 말을 해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져요. 지금 제가 사는 원룸은 작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에요. 아무도 저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꾸밀 수 있어요. 벽에는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과 새로 사귄 친구들과의 추억이 가득해요. 무엇보다 제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공황장애도 거의 사라졌고 잠도 잘 오고 식욕도 돌아왔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모든 게 좋아지더라고요.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아쉬운 마음도 들어요. 왜 더 일찍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지금이라도 시작한 게 어디예요? 제가 일하는 카페에는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분들에게 저는 늘 이런 말씀을 드려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용기만 있으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쓴 2권의 수첩 이야기도 해드리죠. 낡은 수첩에는 절망이 가득했지만 새 수첩에는 희망이 적혀 있었다고요. 지금 제 새 수첩 첫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김민순의 새로운 인생 마이너스 67살부터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됐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용기를 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저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극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번 이야기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